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정치인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예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우 박수를 치기가 좀 민망하네요. 왜요? 네,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코로나 이 수치를 보면 네. 참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지금 그 장마가 정말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다가 이제 물러가고 폭염이 왔는데 이것도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또 장마로 피해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 군 장병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폭염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와, 근데 지금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습니다. 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참 이거를 잡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대범이 오빠가 오늘은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일단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 태어나신 날이라고. 네, 오늘 생일 기념으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됐습니다. 네. 제 생일날부터 PC방을 못 가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부부는 어떻게 돼? 부부? 와, 이거 부부도 거리두기 해야 되나? 부부는 이미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각방 두기. 각방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거는 이제 나처럼 한 30년 된 부부들 경우 이제 갓 결혼한 부부들 어떻게 해? 각 결혼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조심하면 되죠. 소독하고. 당장 우리 대범이 오빠도 거리두기를, 여자들과의 거리두기를 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떨어져 앉아 있잖아. 특히 너랑은 계속 손을 긋고 있어. 우리는 몇 년째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돼. 그리고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그 박양우 장관님하고 게임했어요. 피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는 어땠어요?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했잖아. 같은 편이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상대팀 2대2로 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진짜 화낼 뻔했습니다. 하는 중간에. 아니 근데 그 공직에 계신 분이 언제 게임을 하고 있겠어요? 잘하면 더 이상한데? 게임 산업을 활성화하시는 분이지 본인이 게임을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누르느라 힘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2골 넣어서 2대1로 역전해서 이겼어요. 진짜 이기긴 이겼네? 네, 이게 1대0으로 진 거예요. 그 윤태진 아나운서 팀이랑 했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쪽 팀은 저보다 못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건 얘기를 해야 돼. 장관님 이게 뭡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패스를 안 해요. 공을 받으면 장관님이 패스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장관님이 골대 앞에 서 계시면은 패스를 해서 넣게 해드려야죠. 그거 원래 국실장들은 패스를 하지. 골대 앞에 서 있으면 옵사이드야 이 양반아. 축구 룰을 몰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제가 열이 받아서 인저리 타임 90분 인저리 타임에 넣어서 1대1이 됐어요. 더 극적이네. 그래서 연장전에 가서 또 제가 한 골을 더 넣어서 겨우 이겼습니다. 자기자랑 또 깨야 돼. 정말 재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일이 그러면은 피파도 그렇게 이기시고, 그렇게 하고 생일이고 이제 뭐라 그럴까 정말 이젠 꽃길을 걸을 수 있겠다. 행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일 선물인가 보다 막 행사가 막 들어와. 그래서 됐다 하고 있는데 또 선불로 다 받았거든요. 행사비를. 우리 다 썼어요. 썼어. 뭐 쓸 일이 많아서 썼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되면서 취소가 되면서. 그럼 어떻게 환급해 주나요? 뺏겨야죠. 줘야죠. 왜냐면 국가적 재난은 이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더라고요. 돈 받은 것도 다 돌려줘야 돼갖고 지금 뭐 어떤 그 마스크 잘 안 쓰는 그 아저씨 때문에 열이 받아 죽겠습니다. 정광훈 씨라고 하세요. 진짜 이름 부르기도 내 입이 더러워져요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대범이 오빠가 내상이 깊어서 지금 데이쇼를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데이쇼를 준비를 못한 게 아니고 제가 준비한 게 이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 오늘 겹쳐져가지고 주제가 겹쳐져서 같이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 주제 오빠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진짜 코로나와 정광훈 최악의 조합. 잠시만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방송 들으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우상호TV 그리고 팟빵 악예정 정말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지지하고 계시는 대범한 이슈 코로나 주제로 다루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들 분노하고 계세요. 지금 SNS에서도 다 진짜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일단 제목도 잘 뽑았네요. 코로나와 정광훈 최악의 조합. 네. 최고의 조합. 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이 최악 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바꿀까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코로나 폭발적인 증가. 지금 오늘만 해도 사실은 3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리고 일단은 파주 치료시설에 탈주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지금 25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 네. 이 교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이분이 전도사라고 그러지 않았나? 네.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고. 아니 사랑을 전도해야지, 종교를 전도해야지, 이게 병을 전도하면 이게 다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지시를 받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카톡 뜬 거 보셨어요? 막 그 신도들한테 나오라고 그냥 막 그 대화 주고받은 게 그 기사에 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집회 나올 때 휴대폰 꺼놓으라고. 그게 뭐 혹시 하는 그게 집회 참석했다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꺼놓으라고. 이거는 뭐 요즘 시대에 집회 참석했다고 네.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독재 프레임을 끌고 가는 건데, 아니 집회 허가받은 집회에 참석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네. 그거 체크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 위기의식을 고양해서 자기들의 투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보면 완전히 거짓말 투성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 좋다 이가, 정치 집회는 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 정치와 무관한 질병 문제 아닙니까? 네, 네, 질병에 맞습니다. 대응하는 것은 국가 시책을 따라줘야지, 코로나 대응을 잘해달라는 정부의 지침을 안 따르는 게 반정부 투쟁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를 탄압하냐? 아니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게 아니라 질병을 전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계속 서울시 공무원들이 찾아가도 맞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이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랑제일교회 교인 내에서의 확진자 숫자는 이미 대구에서 있던 신천지 내에 교회 내부의 신도 확진자 수를 넘어섰어요. 네. 그 속도도 엄청 빨라. 그래서 지금 정세균 총리가 대구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하게 된 것인데, 결국 교회 한 군데의 무성의와 또 이 의도적인 방임 때문에 전 국민이 다시 이 소위 말하면 2단계 격상된 네. 이 고통을 안게 됐고, 이렇게 되면요, 일단 노래방 못 열죠. 예? 그다음에 헌팅 포차. 헌팅 포차는 뭐 가보셨나요? 유흥업소. 많이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갑니다. 유흥업소 다 못 열고. 그러니까 네. 결혼식도 못 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 내 수행 비서가 9월 27일 날 결혼식을 잡았는데 원래 5월 20일 날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는데 이 양반 때문에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사람과 이 사람을 둘러싼 몇몇 교회와 그 8.15 집회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온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주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진짜 사랑제일교회가 아니고 사망제일교회 같아. 진짜 아니 무슨 사람의 이 지금 웃기려고 하시는 교회 건 이름까지 아니죠? 이렇게 하시는 건 나도 안수 집사인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게 너무 화가 뭐냐면 나서. 이분이 또 그 파주 병원에서 탈출을 해서 서울에 있는 원불교 법당에 가서 11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고. 아니, 왜 주장을 불교 해. 법당에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도 다 같이 박살을 내겠다라는 의도가 진짜 아닌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종로의 카페에 갔다가 신촌의 카페로 또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붙잡히게 된 거거든요. 왜 남의 지역구 와서 그러니까 맞아 신촌 서대문 어떡합니까? 가쁜데. 정말. 참 어쨌든 진짜 이기적이야. 근데 왜 탈출했대요?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왜 네. 탈출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확진자가 아닌데 이게 나라에서 나를 탄압을 하려고 우리 교인들을 탄압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게, 그 녹취 파일도 이번에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한 교인이 전화를 해서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검사 받으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 받았더니 양성으로 나왔는데 다른 병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음성으로 나왔다. 나라에서 우리를 탄압하려고 지금 우리를 다 코로나 환자로 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그러는 게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다 이제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심어주는 거고 사실 이제 정말 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집회에 8월 15일 집회에 미래통합당 측의 뭐 전 의원들도 그렇고 많이 가셨으니까 미래통합당 측에서 좀 협조를 해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 교인들에게. 그럼 조금 말을 듣지 않을까요? 안 들어요. 얘기해도 안 될까? 정광훈 목사가 네. 황교안 전 대표 이외에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이 양반은 뭐 자기가 최고의 뭐 하나님도 자기한테 혼난다는데 이게 진짜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죽어. 뭐 이런. 근데 참나, 오죽하면 진짜. 지금 한교총 회장이 선긋기 해 나섰잖아요. 이분이 하는 일은 종교적으로도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해도 너무하니까. 예. 근데 같이 한 동료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때문에 정말 너무나 큰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가 생긴 건데 여기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편승해서 그 집회에 가갖고 말이죠. 겹불을 쬐려고 했던 것. 예. 이게 내가 볼 때는 아주 못된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집회에 열리니까 옳다고 나하고 가서 나는 너희들 편이다. 더 해라. 부추기러 간 거잖아요. 말리러 갔어요? 어떤 집회에 참석한다는 건 부추기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침 확진자가 여기서 확 발생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서야 선긋기 나서는 거예요. 참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선긋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정치 행태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지도자라면 여러분 뜻을 알겠는데 요즘 질병이 하도 퍼지니까 좀 자제하십시오. 우리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산시켜줘야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집회를 해가지고 거기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어 봐요. 조중동 뭐 온갖 언론이 난리 났을 거예요. 제정신이냐 뭐 지금 한 줄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조심하고 계속 버텨왔는데 이 8.15 태극기 집회를 기점으로 확 퍼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니다. 그 전부터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였고 이게 이제 뭐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의 방역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물타기하는 모습을 또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결국 지금 언론 취재에서 나오지만 결국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의 대체로 진원지들이 일부 교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규모 집단 발병은 결국 교회 발인데 그러면 이 교회에서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자기네가 마스크도 안 쓰고 기도하고 바깥집 먹고 이런 것이 방역 실패입니까?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일부 교인들과 일부 목사들의 일탈 행위 때문이시지. 그러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도 방역 실패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방역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 지도자라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주고 교회도 아무리 정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도 방역은 따라주라. 그런데 왜 정부는 또 이런 걸 최선을 다해서 감시 감독을 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온당한 것이지 이걸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아주 노골적인 전광훈 목사 옹호하기 껴안기예요. 근데 주호영 대표까지 그렇게 말할 줄은 난 생각을 못했어.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누구 탓을 하자고 그러면 이건 뭐 전 국민이 알아요. 지금 모든 곳에서 전광훈. 네. 또 해필이면 이 양반이 확진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도 확진 받고요. 네. 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죠. 아 정말요? 안타깝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K의원 당연히 다 빌어야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 지금이라도 사랑제일교회가 협조를 해야 돼요. 지금 제출한 명단도 틀리고 일부는 연락처도 안 줘가지고 지금 600여 명 정도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600명이 만일의 확진자라면 어디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 있는지는 알려줘서 검사를 받게 해야지. 예.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숫자가 줄어서
국내 확진자 수가 6명, 3명, 4명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몇백 명이 되는 이거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방역 실패가 아니고 이렇게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정부 방침을 따르지 말라고 선동한 그 사람 그 선동을 따라서 여기저기 옮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 탄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질병관리. 이 사람들 때문에 문 닫은 자영업자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들이 이분들 때문에 20, 30일씩 문을 닫고 장사를 못 해야 됩니까?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되니까 박지희 아나운서, 김대범 개그맨 모든 행사가 잘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정말 이거는 국민들에게 거의 생화학 테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제 주변에도 이제 뭐 좀 크게 술집하는 이런 뭐 술집을 영업을 이제 며칠 동안 못 한다고 들었고요. PC방도 지금 어제 원래 자정부터 못 하는 걸로 알고 미리 가서 이제 좀 아이템을 좀 받아놔야겠다 해서 갔더니 어제부터 안 받더라고요. 진짜 진짜 김대범 진짜 간사하네. 내가 아니, 자정 전에 같은 편이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이렇게 손쉽게 털어놓는 거 봐.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자정 전에 가서 그 피파 아이템 좀 미리 받아놓으려고 그랬거든요. PC방 가야만 줘요. 싸게 해주나? 예, 좀 30% 할인해줘가지고 그걸 빨리 현금으로 받아놓으려고. 사는 거죠. 아니 그 게임 머니를 선수를 팔고 네. 게임 머니를 받을 때 PC방에서 받아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게임 머니를. 그래서 갈라 그랬는데 하여튼 속상하고요. 아이템을 못 받아 속상한. 아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친형은 여행사 하는데 겨우 계약권 하나 받았거든요. 요즘 좀 풀리다가 다 환불해줬어요. 이거 터지자마자. 네. 잘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커지잖아요.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지난번에 12조를 풀었잖아요. 응? 이 건이 아니면 장사가 좀 되기 시작했거든. 자기 책임을 안 느끼는 거 아니야. 사고를 쳐놓고 또 정부 탓하잖아요. 심지어 또 북한 탓하고. 어쨌든 지금 이게 상당한 기간을 잡으려면 상당한 기간을. 왜냐하면 대구 경북 그때 한 달 걸렸잖아요. 잡는. 이게 지금 서울 경기도 한 달 걸린다고 봐야죠. 참 속상합니다. 몇백 명이 도대체 몇천 명, 몇만 명을 어디서 만났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더 심각한 건 병상 문제예요. 옛날에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번 만났을 때 당시 서울에서 뭐 한 10명 이렇게 생길 때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병상이 2,000개라고 그랬어요. 아주 최고로 잡아놓으면. 근데 벌써 지금 이 최근 며칠 사이에 하루에 150명씩 서울에서 좀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2, 3일만 지나면 병상이 만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략을 병원이 없어. 어떻게 해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협조해야 돼요. 뭐 사랑제일교회고 뭐고 다 협조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건 진짜 이 외국처럼 병상이 없어가지고 어디 진짜 아무데나 막 이렇게 수용해야 될 그런 판이고 의료진들은 이제 지금 보세요. 35도의 폭염에 그 방호복 입고 봄에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주 마치 전쟁에 대비하듯이 전 국민이 협조하고 최단시간에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협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부와 서울시에서 사랑제일교회 수백억대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아직은 아닌가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같이 고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 통계는 다 거짓말이고 보건소 진단검사 거짓말이다 이런 유언비어를 지금 계속 퍼뜨리고 그게 있잖아요.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부 방침을 따라서 협조해서 최단 시간 내에 이 전염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네. 나는 진짜 배꼽 잡고 웃은 게 내가 그 인터뷰 봤어요. 그 경기도 의사회 회장하고 강현재 변호사 그 TV에 자주 나왔던 패널로 나왔던 그 양반들이 와서 뭐 정광훈 목사 자가격리 명령 내리지도 않았으면서 왜 거짓말하냐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다. 그렇게 막 소리 높여 이 정부를 비판하다가 다음 확진됐어. 지금 다시 좀 언론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정광훈 목사 확진돼 갖고 지금 병원에 가서 증상이 악화됐다 그런
찍소리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하루 만에 드러날 거짓말을 확진자를 옆에 두고 그걸 옹호를 하고 있다가 변호사란 사람이 또 의사란 사람이 이 정권을 비판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방역 문제까지도 정치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건 난 이건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거짓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색출해가지고 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거든 이건. 방역을 방해한다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국민에게 퍼뜨리는 거를 방조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봐요. 네. 이거는 진짜 바로 퇴치시켜 말도 제대로 안 나와. 흥분해가지고 혼내줘야 그거에 돼. 대해서 사실 종편에서는 이런 거짓 가짜 뉴스 같은 거를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보도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네. 정광훈 목사 확진돼서 입원한 순간부터 종편들이 지금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다른 얘기를 아예 하고 있죠. 아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찍소리 못 하고 네.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와 사랑제일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도 참 보면 언론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저는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코로나에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걸린 건데 이게 또 세금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본인 돈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 구상권을 아니에요? 청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닐까요? 이게 거의 한 화가 명당 나더라고요. 400만 원 넘게 네. 치료비 같은데요. 하려면은. 근데 지금 코로나로 국민 다들 어려운데 그리고 이런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또 경제 성장률 1위를 지켰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테러범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괜찮겠어요? 네? 괜찮겠어요? 저 어차피 잃을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2단계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3단계를 펼친다라고 하면 3단계는 우리는 사실상 도시 봉쇄예요. 경제가 너무 3단계라는 건 일종의 도시 봉쇄. 네. 거의 모든 그 음식점 왜냐면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손님이 1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3단계가 가면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봉쇄 엄청 악화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3단계로 가지 않도록 2단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역학조사 안 하려고 전화번호 거짓으로 남기고 연락 두절되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막 도망다니다 잡히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거는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테러 방지법. 실제 테러 방지법은 이 사람아 지금 그거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 하느라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밥을 꼬박꼬박 했는데 주호영 의원이 하셔야죠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건 공권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앞뒤 보면 안 돼. 무조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 다 잡아들여야 돼. 그래서 검사를 강제로 시켜야 돼. 근데 이런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 같은 거를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우리 이 방역 관련된 제도로는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나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의심해서 검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명단을 받아야 돼. 네. 그런데 명단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누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고 누가 이때 이 예배에 참석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세요? 이렇게 전 국민의 상대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이 전도사처럼 그 파주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여기저기 다니면 모르는 사이에 또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왜 걸렸는지를 모르는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면 정부가 대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2주간 누구를 접촉했는지 모르면 격리를 못 시키니까 지금 일본식이 되는 거예요.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머리가 좀 세상에 6, 7개월 사이에 머리가 다 해져가지고 맞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의사들은 의료계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래서 지금 이게 대구 경북에 그때 신천지 때문에 쫙 퍼질 때보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굉장히 긴장해요. 협조해야 됩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신천지 사태를 두 분도 그 밤에 전 집에만 있습니다. 저 그래가지고 김용민 PD님하고 같이 녹음을 했는데 김용민 PD님이 그 전주에 정광훈 씨하고 같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검사 받으러 가신다고 해서 증인과 제가 재판을 여러 번 받아본 사람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증인과 피고인의 거리는 3m가 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뭐 둘이 싸웠다고 그래가지고 말로 싸웠겠죠. 뭐 붙잡고서 멱살 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하더라고. 왠지 그날 밤에 왠지 열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다행히 음성이 혹시 나오고 열이 그랬지만.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깨끗합니다. 약간 좀 홍조가 띄어진 것 같기도 하는데. 이거 화장입니다. 아유, 참 네. 사랑제일교회 이분들도 신천지 사태를 먼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서 저는 자기 확신.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마스크를 쓰고 나와라. 이 집회 오는 사람들 마스크 쓰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도 않을 거고 코로나가 걸려도 우리는 다 성령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정부에게 너희가 마스크 안 써서 코로나가 퍼졌다라는 빌미, 핑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고. 오늘 제가 그래서 점심 때 네. 기동민 의원을 봤어요. 응? 서울시당위원장 되었는데 사랑제일교회가 기동민 의원 지역구에 있습니다. 내가 넌 괜찮니? 모르겠습니다. 농담한 건데. 아니 거기 근처에 계속 가셨던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가죠. 아, 그래요? 절대 안 가지. 근데 지금 이제 보수 세력 뭐 태극기 집회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방역 독재라는 말. 정치 방역이다. 방역 독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 방역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재라는 말을 어떻게든 갖다 붙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독재를 경험하신 우상호 의원님. 네.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독재라는 게 뭐냐면요.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국민들을 구금하거나 고문하거나 투옥시키는 행위. 이런 걸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박종철 열사 물고문으로 숨지게 하고 이한열 열사 최루탄을 직격탄을 쏴서 숨지게 하고 사람을 죽여요. 직접 공권력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연행돼 갖고요. 20일 30일 동안 행방을 몰라. 법으로 다 금지돼 있어. 네. 그래서 엄마가 내 아들 찾으러 온갖 경찰서와 다 돌아다녀요. 울면서. 그러다가 20 며칠 만에 풀어줘. 죄도 없는데 시컷 맞고. 근데 그런 불법 행위를 해도 그 형사와 그 경찰관은 처벌을 받지 않아. 독재 같으면요. 정강훈 목사 벌써 감옥에 넣었죠. 그다음에 지금 그 집회 참석한 사람들 갑자기 무장한 경찰들이 뛰어들어가서 막 패갖고 머리 깨지고 막 아비규환을 만들죠. 독재란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경험해본 사람들은 치가 떨려요. 그래서 우리 저 누가 그랬잖아요. 독재의 연장선에 있는 그 독재로부터 이어져 있는 정당이 감히 지금 독재 얘기를 오늘 하느냐. 네. 응? 이 양반들이 이랬던 것 같아. 판단은 정강호 목사 판단인데 이놈들이 우리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방역 핑계를 댄다. 우리가 모이어서 우리는 병을 옮기는 사람들이 아닌데 마치 우리를 병을 옮기는 사람처럼 매도해서 집회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집회를 못하게 한다.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잖아. 그 재판부에 넣었는데 재판부가 100명만 하라고 허가해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독재다. 근데 방역 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역 독재다. 이 얘기야. 근데 정광훈 목사가 확진됐잖아요. 그 순간 이 방역 독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이구,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막 엄청 지금 확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안전한데 과도하게 방역을 탓하면서 우리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이 독재라는 말이 무색해진 거죠. 네. 정광훈 목사 확진된 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광훈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고 전광훈과 그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독재다라는 구도를 만들어서 싸우려고 했던 그게 8.15 집회예요. 네. 이제 그게 무색해졌죠. 지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여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 집회에 나가는 걸 막고 있어요. 왜?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위협을 받게 됐다. 뭐 하는 거냐? 온갖 항의를 가족들한테 받고 있죠. 근데 그걸 왜 문재인 정권 탓을 하냐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런 집회 함부로 참석한 본인들. 법원이 한 대로 1m 간격으로 서서 100명만 집회하라고 한 걸 어기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것이 누군데 거기에 숫자를 보태주려고 미통당 일부 지역위원회가 버스로 사람 동원한 이런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뭐 국회도 난리에 지금
누가 지금 국회 기자실이요. 네. 기자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 재택근무야. CBS가 지금 맞아요. 저기 음악 방송만 하고 있잖아요. 기자도 일부 확진이 다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 대학볕에 이 8.15 집회 막으려고 고생했던 7천 명의 경찰관, 저 의무 경찰들이죠. 다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저 이낙연 의원도 위험했잖아요. 음성으로 나오셨어요. 네, 다행히 음성. 그냥 스쳐 지나갔대. 네, 네. 마이크를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다행히도 음성이라서. 네. 만약에 그분이 양성 나왔으면 우리 네. 민주당은 초토화 되는 거죠. 전당대. 전당대 지금 완전히 나도 좀 검사 받아야 되고. 야, 진짜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의 방심이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얽혀 있는 우리는 이렇게 얽혀서 접촉하면서 어울렁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이걸 독재 프레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울분을 느꼈어요. 진짜. 사실 그 당시 겪어본 독재 정부와 지금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근데 교수님들도 뭐 단체로 몇천 명이 무슨 독재 정권을 규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성명을 내고 사실 이 독재 프레임은 뭐 야당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도 독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독재에 대한 그런 이슈가 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뭐 통합당에서는 지금 독재만 하고 협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그 과방위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뭐 우리 야당 때도 한번 해봤는데 쇼예요. 쇼. 어차피 진행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단독으로 참석하면 정부 부처가 안 옵니다. 네. 자기들끼리 앉아서 나가는 거예요. 회의실에. 그거는 우리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권경혜 변호사 둘의 이제 그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공개되면서 생긴 일이잖아요. 네. 권경혜 씨가 저 대학교 국문과 후배예요. 그래요? 네, 여기도 이제 우리 운동권 후배인데, 기억의 오류가. 이 권경혜 씨와 한상혁 위원장은 나라사랑 청년회라는 청년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활동도 같이 했고, 그래서 여기는 서로 가족들이 다 알아요, 서로. 그럴 정도로 친한 사이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적으로 아끼는 후배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 거예요. 올해 그게 3월인가 2월인가. 근데 이제 권경희 변호사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MBC 보도되기 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사전에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페이스북에 폭로했다가 자기가 날짜를 착각했다. 보도된 이유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를 보고 그 얘기를 한 것이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인정을 했죠. 그걸 떠나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슨 우리 정치권의 무슨 핵심입니까? 우리 친문의 핵심이에요. 이분은 내가 잘 알아요. 나하고 친구인데. 왜냐면 나도 같은 나라사랑 청년회 출신이니까. 네. 내가 이 두 사람 관계도 잘 알고 한상혁 위원장도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당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한상혁 위원장 개인이 민주주의를 싸웠던 운동권 출신이고 또 이분이 누구냐면 저 옛날에 그 연기군수 부정부패를 그때 아마 선거였을 거예요. 그거 고백했던 관건 선거 고백했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감옥도 갔다 왔던 연기군수 한준수 연기군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소신으로 윤석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특히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여러 변호사 활동하면서 민변 활동하면서 이 검찰의 여러 가지 독선 독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거는 권경혜 변호사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경혜야 너 이 권 변호사 이거 말이요 문제 있지 않냐. 변호사 출신으로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건데 그걸 권경혜 변호사가 이상하게 방식으로 폭로전을 벌치면서 이상해진 거지. 그런 면에서는 나는 이번 건은 권경혜 변호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기억의 오류라고 인정했지만 결국 그 기억의 오류 때문에 커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독재 프레임으로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상임위를 열었는데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 내용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만 하는 저런 모습으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기억의 오류였으면 딱히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도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뭐 현안 질의를 추진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다. 얘기를 하고 한 위원장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하니까 종편 같은 데서는 아 이게 정말 뭐 또 권한유착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요. 네. 내가 잘한다니까. 한상혁 위원장은 정치권과 무관한 사람, 네. 우리 정치권과 무관한 사람이고 언론 개혁 운동을 하던 언론 시민단체 활동을 했어요. 그 이전에 이 사람은 고대 운동가 출신으로 노동운동하다가 변호사가 된 거야. 아버지의 그 사건을 계기로.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는 나도 나이는 많은데 늦게 변호사가 됐어. 이게 뭔 소리냐면 살아온 길이 달라. 정치권에 줄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찰 개혁론자예요. 오래전에. 근데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 말대로 잘못된 기억의 오류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검찰 내부에서 혹은 정권이 이 사건을 터뜨려서 그 한동훈 검사장을 자르려고 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었던 건 권경애 변호사의 잘못된 폭로 때문인데 아니라고 인정했잖아요. 그 순간 이 쟁점은 사라진 것이지. 네. 그러면 남는 건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적 견해를 권경애 변호사한테 전달한 거죠. 네. 그게 뭐가 문제? 사적인 대화를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권경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공작이에요? 권경애한테 그 얘기하면 물러나나?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하고의 나름 사적 대화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돼요. 왜?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이런 정치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냐? 네. 근데 이 사람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 한 명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 후배한테. 근데 그걸 뒤늦게 권경애 변호사가 이상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생긴 문제죠. 근데 이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슈가 될 수 없는 일이고 이걸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 힘입어서 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광주에 가서 네, 또 무릎 꿇고 사과를 하시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김혜영 또 최고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보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당내에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여러 견해가 있죠. 네. 근데 제가 지지율 얘기를 좀 한번 좀 할게요.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을 때 2016년 5월 4일입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2%였어요. 선거에서 승리했어요. 뭐 패배하지 않았어요. 123석. 당시에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122석. 선거에서 나름대로 제1당이 됐지만 지지율은 22%였어요. 제가 후임 우원식 대표에게 넘겨줄 때가 2017년 5월 16일인데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53%예요. 탄핵과 대통령 선거 승리로 한참 올랐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당 시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일시적인 게 있지만 제가 열린우리당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한 일시적으로 쫙 올라간 적은 있지만 평균 지지율이 항상 당시 우리 계열은 22%에서 27% 사이입니다. 반면에 보수 정당의 정당 지지율은 항상 29%에서 35% 사이였어요. 정당 지지도는 항상 보수당이 앞서고 우리는 한 7, 8% 뒤진 가운데 선거 때가 다가오면 중도 외연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 쪽을 도와줘서 선거에 승리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의 여론 지형상 항상 보수가 진보보다는 다수였어요. 네. 그러다가 2016년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바뀐 거예요. 보수가 분열되고 심판받으면서 계속 10%대 지지율로 있었지만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계열과 바른정당 계열로 나눠져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보수의 분열로 인해서 지지율이 이완되니까 상대적으로 보수 쪽 정당의 지지율이 낮아 보인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층이 괴멸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조사에서 30%대로 회복했다는 것은
결국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걸 의미해요. 과거로 돌아간 거죠. 분열되었던 보수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항 전선을 형성하면서 다시 결집한 거죠. 이게 뭐냐? 다음 대선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쪽팔려서 수치스러워서 이쪽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던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깃발 아래 다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건 예견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 지도부는 사실상 지금 손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전당대회가 막 흥행이 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안 빠져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경험한 전당대회 중에 가장 흥행이 안 되는 전당대회예요. 코로나도 있고 또 부동산 이슈도 있고 수해 피해도 있고 심지어 다시 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전혀 흥행이 안 돼. 국민 관심사도 없어. 자, 전임 지도부는 이미 손을 놨고 후임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구조적으로는 이 소위 지도부 교체기에 리더십 공백이 갖고 있는 일정한 그 여론조사 소위 말하면 지지율 조정기를 겪고 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 등 박원순 시장 문제 등 뭐 이런 그동안 계속 우리 쪽이 비판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그게 뭐가 진실이든 간에 계속 제기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지층들이 실망 또는 지지 철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에 제가 경험했을 때는 가장 위험한 건 폭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40%, 39% 하다 갑자기 15%로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만회가 힘들어요. 그건 정말 떠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향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저는 이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잘하면 다시 또 우리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후임 지도부가 빨리 잘 정비돼가지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기대하는 내용들을 잘 실천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 다시 50%까지 올라가지는 않지만 저는 30% 중후반대에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수는 총결집하고 우리는 일부가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이게 팽팽하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부 국민들에게 조금 불편하게 만든 일이 있거나 혹은 기대만큼 못한 일들을 한번 반성을 해가지고 재정비를 한다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때는 그래서 뭐 지도부가 좀 다시 이제 결집을 해서 지지층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막말 관련해서 오늘 사과를 하러 직접 내려갔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으로 이제 이끄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어떻게 거의 4년 만에 뒤집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조금 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 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절대 김종인 체제로 더 안 가죠. 아, 새로운 거기도 그 당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담론 정치예요. 여기에 이분이 능해요. 굳이 그 세력을 재편시키기 위해서 그 세력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담론은 되게 합리성이 있고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뭐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는 수준에서 하시잖아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구조적으로 좀 개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의 결집은 김종인 대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나 김종인 대표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보수는 다음 대선을 앞두고 결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 그 위원장이 지금 당내에는 다음 대권 주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그동안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싹을 자른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건 말로 자르고 있지 실제로 세력을 쫓아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담론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실제 행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느낄 때 저 정도면 편안하네. 뭐 저 사람 말은 들어줄 만하네. 이런 정도는 가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개혁을 안 하면 사실은 녹슨 그 기둥에 페인트칠 새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름만 바꾸고 내려갈 가능성이 큰가요?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또 한 번 더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김종인 대표가 가령 김택진 씨나 뭐 백종원 씨를 거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것보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아 이 정도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너희들이 집권할 수 있다. 응? 니네 안에서 후보를 정하더라도 이 정도급 젊고 참신하고 뭔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서 일정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영입을 하든가 해서 너희들이 대통령 후보를 내야지 홍준표니 뭐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쓱 한교안처럼 뒤밀었다가는 니네 다음에 집권 못해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충고 정치죠 그게. 그러면 그 당이 거듭날 것 같으면 저 말이 맞아. 그러면 우리 친박도 우리는 물러나고 그런 저런 젊고 참신한 사람들을 당대표로 다음에 올려서 우리 당이 바뀌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자. 그래야 집권할 수 있어. 우리가 희생해야 돼. 이런 모습을 보여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호영 대표 만들고 흔드는 거 보세요. 주호영 대표가 여야 합의해온 거 4건을 다 부결시켜버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뭘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집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적어도 김종인, 주호영 정도면 저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저당 지지한다면 못하겠다. 라는 이런 정서를 극복한 거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을 막 찾아냈잖아요. 그걸 막 공격하는 거야. 이 8.15 집회가 바로 그 기점으로 극우들도 봉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재인 비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신난 거야. 이참에 더 집회를 해서 더 떨어뜨리지 라고 하다가 그래서 독사담론을 쓴 건데 그러다 코로나 역풍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버하면 역풍이 분다는 걸 또 확인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수의 결집이 김종인 대표의 퇴임 이후에도 지속될지 과연 김종인 대표의 바람대로 미래통합당이 젊고 참신한 대통령 후보를 추대할 수 있을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 때문에 이게 4년 만에 엎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고 다음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민주진영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그럴 가능성도 많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저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2007년도에 열린우리당이 지지율이 8%일 때 제가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때는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 이미 민심이 떠나간 다음에는. 지금은 완전히 떠나간 다음이 아니고 하락세에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시기가 아니라 조금만 정비해서 다시 잘 대응을 하면 일부 지지를 처리한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잘 못하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민주당이 뭘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딱히 뭐 부동산 말고는 그것도 못한 게 아니라 시장의 원리가 이제 그 전부터 작동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책이 있고요. 네. 태도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잘 안 되는 거는 이해를 해줘요. 태도가 나쁜 거는 실망해요. 저는 이제 김혜영 의원이 그걸 지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내가 우리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땐 자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잘 안 됐어. 그건 봐줘요.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만 알면. 근데 잘 안 됐다는 걸 떠나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말을 싸가지없게 해. 그리고 뭔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 네. 혹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 같아. 나의 고통을 잘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 이러면 실망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당의 일부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미처 판단하지 못한 측면들도 일부 있었다고 봐. 네. 근데 굉장히 민감해 이런 거에. 특히 여당이 다수 의석이 된다면은 과거의 야당 때 같으면 봐줘요 다. 그거 말 시원하게 잘했네 이러던 분들이 여당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뭐 틀린 거 같지 않지만 말을 저렇게 해. 또 난 지금도 내가 김태년 대표한테 그런 충고를 했는데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면 안 된다. 그것은 독식으로 보인다. 아무리 김종인 대표가 다 가져가라 그래도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한 번에 겹치잖아요. 그럼 뭔가 이 우리 국민들의 잔상에 개혁을 바란 사람들은 개혁을 바란 사람대로 뭔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그다음에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사람들은 아이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사정은 이해하지만 좀 그러네.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안 돼. 그러다가 부동산 문제가 생기니까 부동산은 모든 사람이 불만이 있는 이슈인데 이거 뭐 집 한 대들이 안 팔았네. 저 사람들 뭐야?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그 집을 파냐 안 파냐는 태도를 가지고 보면서 약간 뭐 좀 이상한데 이게 겹쳤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래서 소소한 이유로 조금씩 각각의 이유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다시 정돈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보는 국민들의 태도 속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지를 철회해서 지금 저기 미래통합당으로 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지지 철회한 사람들이 지금 무당층으로 가 있어요. 네. 저쪽의 지지율은 우리 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간 게 아니라 차마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하기 어려웠던 중도 보수가 다시 글로 간 거고 우리를 지지한다고 말하던 분들은 지금 무당파층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모셔올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제 좀 모셔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남북 관계가 좀 이제 개선되는 걸 보여주면 그거는 뭐 괜찮아지지 그것도 않을까? 물론 이제 네. 지금은 준비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남북 관계 문제는 국내 대통령이나 우리 정당 지지율과 연동하면 안 돼요. 철저히 이거는 국익적 사업으로 그냥 이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져도 상관없고 이것 때문에 지지율 올라간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이거는 지지율 때문에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관계는.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리려면 당이 잘해야 돼. 당이. 네. 그래서 당이 좀 더 국민들의 삶을 더 챙기는 노력을 더 하고 야당하고도 대화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만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상당히 그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쪽이 문제가 있는 걸 알아도 그것 때문에 이쪽이 혼자 가잖아. 그럼 또 그래도 좀 같이 얘기 좀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 네. 약간 중용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화가 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상임위 뭐 독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법사위에 대한 걸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 사정은 다 있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우상호였으면 어떻게 했었겠는가 질문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은 법사위 당연히 가져오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의석수대로 나누는 원칙은 지키죠. 그럼 뭔 소리냐?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냥 비워놔야죠. 그냥 공석으로? 네. 그럼 그 상임위가 돌아갈 수 있나요? 어차피 상임위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어차피 안 돌아갈 거. 네. 그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나 같으면 나는 그때 김재현 대표한테 내가 그런 조언을 했어요. 우리 먹을 거면 딱 먹고 쟤네 줄 건 남겨놔라. 그래야 쟤네들 중에서도 그거 먹자고 덤벼드는 애들이 생기지. 다 먹으면 제대로 이제 겉대도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더 덤비지 않겠냐. 근데 형 급하게 처리할 법안들이 그게 부동산 법이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렇다 해도 그럼 그 상임위만 우리가 먹고 나머지 피워놨어야지. 근데 다 임명한 건 나는 조금 그래도 약간 여지는 두는 게 까치밥은 남겨두는 게 우리 리더가 아니겠어요. 근데 뭐 또 우리 지지자는 선거 이겼으니까 다 먹어라. 네. 막 환호했잖아요. 속 시원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상임위 구성 문제, 또 뭐 이런저런 설화들 이제 몇 가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원래 잔비에 옷 젖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결정적으로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 가랑비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야죠. 빨리 가서 민주당에 젖은 옷을 좀 말려주세요, 오빠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안 추우세요?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여기 에어컨이 진짜 세다. 와, 이거 좀 줄일까요? 와, 나 아니 제가 죽는 줄 아까 알았어요. 제일 약하게 해놨는데. 잠깐 끌까요? 와, 정말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네. 어쩐지
추위에 네. 떨더라고. 네, 말을 할까 말까 지금. 배 아프시겠다. 원래 추우면 좀 배 아픈데. 아니, 오늘은 괜찮습니다. 뭐 저를 뭐 똥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요? 지금 이 경청하고 있는데. 네. PD님이 이제 끝내라고. 아 신호가 오나요? 네, 신호가 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껐는데 와 진짜 추워 죽은 줄 알았네. 아니 그래서 좀 코로나가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도 좀 개선이 좀 잘 돼서 좀 좋은 소식이 많이 근데 들려왔으면 이거는 좋겠어요. 보시면 한 가지는요. 네. 이건 보셔야 돼. 우리가 장관 임명, 그다음에 국정원장 임명, 네. 안보실장 임명하기 전에 네. 그 이놈들이 그 우리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얼마나 협박을 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김여정 이름으로 막 성명서 내고 압박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대통령을 능멸하는 모욕적인 그 글도 막 쓰고 그러다가 딱 이분들로 개편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입을 조용히 단 한마디 비판 안 하잖아요. 이것도 큰 변화인 거예요. 맞아요. 그 연합 그 군사 훈련인데도 공식적으로 비난 안 하잖아요. 하잖아요. 지금. 그건 뭡니까? 네. 이 진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만든 거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격하는 피곤해요. 근데 일부 매체에서는 아예 이제 남한 패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무시작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패싱이 아니라 원래 얘네들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애들인데 문제는 남쪽을 가지고 너무 괴롭혔잖아요. 네.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갔으면 또 다른 거 부셨겠지. 뭐 확성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거했던 지피 다시 세우고 걔네들이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하겠다고 한 거를 아무 소리 없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막 뭐를 세우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통제한 것은 우리가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단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대응을 보고 저 정도면 성의 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있는 거죠. 그 입 닫고 있어주는 것만 해도 나라가 조용하잖아요. 얼마 그때까지 해도 안보가 막 곧 막치 뭐 전쟁은 아니지만 엄청난 남과 북이 대결 상태로 갈 것 같았던 시기를 넘어섰잖아요. 이것도 성과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북미 회담이 열려야 되지만 남쪽에서 성의 있게 계속 우리 이인영 장관이 문을 두들기다 보면 내년에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잘 설득해서 북미 회담 다시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도 또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도 너무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하고 대화가 없는 동안에는 남북 회담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북한 애들이 이걸 몰라. 얘들은 직선이야 항상. 좀 북한에서 악의정을 들어야 될 텐데. 들을 것 같은데. 제발 우리하고 대화 좀 해서. 김정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의 이 팟캐스트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아니 김대범 중간에 똥 싸러 나가 이거 되게 좋아할 거라고. 붉은 융단 떼거리 뭐 이런 거. 저 나라는 그 국회의원 사선국회의원 앞에 있는데도 중간에 똥 싸러 가는구만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든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 나라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중간에 위원장하고 대화하고 있다 중간에 똥 싸러 나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전날 술을 안 마십니다. 악의정 녹음 전날 술도 안 마시고 미리 바이오틱스도 먹고 좀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똥 싸러 안 간 거 진짜 오늘 처음이에요. 진짜. 지난번에 안 갔어요. 몇 번 안 갔어. 진짜. 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리고 코로나하고 홍수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어요. 코로나보다는 홍수일 텐데요.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홍수 방어 체계가 아주 약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걔네들이 주체농법이라 그래가지고 김일성 주석 때부터 한 일인데 산을 다 깎아가지고 다 밭을 만들었어.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실려나가. 그러니까 이게 산에 나무가 있는 것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래서 한때는 그게 식량 증산에 성공했다고 막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 잠겨요. 그리고 우리처럼 댐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저수정 댐을 많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피해가 한번 나면 정말 북한은 난리야. 이재민도 많이 발생. 지금 지난번 장마 전선이 그래서 내 고향 철원에 800mm 내린 거 아시죠? 굉장히 방어 잘한 겁니다. 그래도
북한에 그 정도 비가 내리면요. 한 4, 5개 군이 그냥 다 이재민이 됐어요. 집이 다 무너지고. 왜냐하면 그 집 구조가 평양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놨는데 지방으로 가면 다 아주 오래된 벽돌집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고 웬만하면 물이 범람을 이게 옛날 자연하천 중심으로 관계 수로를 만들어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북한이 홍수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좀 우리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그걸 계기로 죽어도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 저 쟤들이 옛날에도요. 옛날에 우리가 보낸 물품 받았잖아요. 그거 왜 받은지 아세요? 왜요? 우리가 한번 홍수 피해가 났을 때 북한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지원 물품을. 그때 우리가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받아줬거든. 그때 우리는 그 물품이 필요하진 않았으나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받았어. 한번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 홍수 피해 났을 때 우리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설득한 거야 우리가. 처음에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북한 애들한테 니네가 우리를 한번 먼저 도와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 답례를 주는 거다. 니네 걸 받았으니까 우리도 너희가 어려우면 도와야지. 그랬더니 그 말이 맞네. 그리고 이제 받은 거죠. 지금은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안 받아요. 근데 저건 바보 같은 짓이. 그렇죠. 그 난리를 쳤는데 도와준다고 근데 받으면. 그때 우리 월북자 한 명 갔는데도 북한이 비상 걸리잖아. 코로나. 걔네가 의약품이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물품을 못 받는 거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엄청날 텐데.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철원, 포천 거기 내 고향 일대 보니까 엉망이 됐거든. 네. 그나마 우리가 계속 시스템을 보강해서 그나마 피해가 그 정도인데도 엄청 피해인데 북한은 그거에 비해서 형편없거든. 근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마 뭐 웬만한 곳은 아직 대동강이 범람할 뻔했잖아요. 평양 사상 대동강이 범람한 적은 몇 번 없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비가 왔기 때문에 북한의 홍수 피해가 매우 클 거야. 그래서 사실 내 생각은 정상적인 남북관계에 하면 지금 우리도 힘들지만 북한에도 남북협력기금이 있거든. 그럼 수해 피해를 좀 우리가 좀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 또 북한의 댐 같은 거는 다 이제 있죠, 그래도. 큰 강에는 있는데 네. 이 하천 중심으로 우리는 산악 지역에 용수용 댐들을 많이 저장해 놨잖아요. 네. 그쪽에 그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만성적인 물 부족이에요, 북한은. 그게 우리나라랑 지형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가뭄이 오면 3년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면 그 지형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 네, 어쨌든 뭐 좀 빨리 뭐 남이든 북이든 좀 이런 피해 상황이. 어쨌든 우리도 지금 홍수 피해 입어서 지금 복구에 땀 흘리는 분들 하루 빨리 다 복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위기가 왔는데 실제 위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터졌을 적에 대우경보 터졌을 적에 전부 긴장한 것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어디서 뚫릴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와의 전쟁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발. 정말 네. 진짜로 오래 가고 있어요. 정말 빨리 백신이 네. 개발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저희 악예정 그리고 보이는 악예정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범한 TV와 백구 TV도 감사합니다. 얘들 굶어 죽어요. 얘들. 백구TV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들 굶어 죽어. 또 100명이 늘었어요. 진짜? 네. 왜 그래? 그 기자님들이 혹시 제가 또 그걸 통해서 뭘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쁘게 사고 쳐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이 저한테 박지 아나의 정치를 아나 하라고. 뭐 비슷한 거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게 되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